오늘은 그 퀴놀론류 그리고 엽산 기량제 그다음에 요로 방부제와 관련된 그 항균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놀론류 그 항균제가 갖고 있는 작용 기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균들은 그 DNA 복제를 그 해서 성장 같은 것들을 해야겠죠. 뭐 포유동물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는 DNA를 그 복제를 하려면 한쪽을 풀어나가야 되는 방식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들을 그 고정된 상태에서 풀게 되면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슈퍼코일이라고 하는 코일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DNA 복제를 그 잘 하기 위해서 이중가닥이 완전히 풀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DNA 형태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에는 그 DNA 자이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그 2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4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슈퍼코일이 그 되는 것들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 DNA 자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에 주로 그 타겟으로 되어 있고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는 그람 양성균을 타겟으로 해서 퀴놀론류 그 항균제가 작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엽산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그 DNA를 만들 때 그 필요한 원료 중에 대표적인 게 엽산인데 그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퀴놀론류라든가 엽산 기량제가 뭐 초창기에 만들어서 사용됐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역시 이것에 대한 내성균도 출모를 해서 내성 기전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그 방부 효과를 내는 물질들로 균을 잡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요로 방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들이 어떤 그 부작용들을 나타내는지까지 설명하는 게 이 파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플로로퀴놀론류라고 하게 되면 작용 기전은 DNA 자이레이즈하고 그리고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에 결합해서 DNA 합성을 억제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DNA가 풀려지려면 한쪽 방향으로 이제 꼬이는 형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꼬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쪽을 릭을 시켜서 반대편으로 그 풀어주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막아야지 DNA 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플로로퀴놀론류가 되어 있고요. 그 그람 음성균에서는 DNA 자이레이즈를 억제해서 이와 같은 그 기능을 나타내고 그 그람 양성균에서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와 같은 것을 나타내서 이런 기능들을 나타냅니다.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DNA 자이레이즈는 한쪽 그만 리킹을 그 끊어내서 돌린 다음에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는 더블 스트랜드를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돌린 다음에 이어주는 역할로 이런 슈퍼코일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플로로퀴놀론은 그 항균 범위에 따라서 점차 세대가 이제 그 늘어나는 식으로 항균 범위가 확장되어 왔는데요. 초창기 퍼스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 내만 됐다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균하고 그 마이크로플라즈마나
클라미디아까지도 이제 확장 되는 상태로 플로로키놀론이 이제 개발 범주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그 시프로프로삭신이라고 하는 2세대 그 플로로키놀론계 항균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람 양성균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정형 그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과를 그 내기 시작했는데 강력하지는 못해서 3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항균 범위는 비슷한데 조금 액티비티 측면들을 조금 강력하게 만든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보프로삭신이고요. 이 녀석들이 플로로키놀론계 항균제 중에 뭐 좀 많이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시프로삭신이라고 해서 4세대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점 중에 하나가 혐기성균은 잡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이 혐기성균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플로로키놀론류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작용 발생 비율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요로 감염증 치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그 적응증을 보게 되면 요로 감염증에 이제 가장 많이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탄저균 균 치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위장관이라든가 또는 그 호흡기에 이제 저항성 있는 이제 내성이 있는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하는 적응증이 됐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광독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햇빛의 노출 같은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장의 독성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류가 발생할 수 있었죠. 이런 플로로키놀론 계통은 DNA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슈퍼코일을 이제 막아서 복제가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게 하는 역할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신이나 수유부 그리고 18세 이하 뭐 계속 세포가 분열돼서 성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뭐 항균제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하고 뭐 대동소이한데 뭐 설사라든가 오심이라든가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고요. 조금 특징적으로는 힘줄이 파열된다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있다거나 시저가 있다거나 아니면 말초 그 신경을 이제 건드리는 또는 뭐 광독성 이런 부분들이 플로로퀴놀론 계통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엽산 기량제에 대한 설명들을 할 텐데요. 엽산은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포 안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아미노 애시드 합성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는 퓨린을 합성하는 원료, 사이미딘을 합성하는 원료를 제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사람은 엽산을 섭취하라고,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엽산을 뭐 선물로 사줄 정도로 엽산은 굉장히 조직 성장이나 아니면 세포의 성장이나 되게 중요한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희한한 것들은 세포 마이크로 오가니즘 같은 경우는 엽산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파바라고 하는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로부터 엽산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포는 폴릭 애시드를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지만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 파바를 폴릭 애시드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디하이드로 그 토로에이트 신디시스라고 하는 효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효소는 사람한테는 없죠. 따라서 그 세균이 엽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세균만 선택 독성을 갖게 하도록 이 디하이드로 소로에이트 신데테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타겟으로 설폰 아마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설파닌 아마이드도 있고요. 또는 설폰 아마이드 계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폴릭 애시드가 된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테트라하이드로 폴릭 애시드로 만들어서 퓨린이라든가 사이민이라든가 아미노 애시드에 그 합성할 수 있는 원료를 생성하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디하이드로 폴레이트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이고요. 이거는 사람도 그리고 그 세균도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 세균 효소에 조금 더 잘 반응해서 더 잘 억제하는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항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그 설포나마이드하고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용을 하게 되면 필수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필수 폴릭 애시드를 기랑 작용을 해서 필수 핵산이나 아미노산 합성을 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항균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설포나마이드를 초창기에 이제 많이 썼었는데요. 엽산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이용해서 세균에만 갖고 있는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근데 현재는 내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것만 단독으로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화상 환자한테 이제 크림 제제로 제한적으로 실버 설파디나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그 핵황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혈장애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과민 반응, 그리고 뭐 결정요 같은 것들도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포나마이드만으로는 그 내성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그 트리메토프림만 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마찬가지로 내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람에 있는 효소도 건드릴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 해결 대안으로 이제 찾았던 것들은, 그러면 그 설파 메톡사졸하고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처리하는 코트리목사졸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트리목사졸을 그 보시면 같이 친다. 그리고 트리메토프림하고 그리고 목사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치는 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제 명칭에 그 설파 메톡사졸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코트리목사졸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그 메치실 레지던트 균주를 잡을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MRSA가 그 병원의 내성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균을 잡을 때 드럭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자란다면 트리메토프림을 단독으로 쳤을 때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설파 그 메톡사졸을 솔로 쳤을 때는 비슷한 정도의 형태를 내고 있다면, 두 개를 같이 이제 병용 처리를 하게 되면 균을 이제 확실하게 그 시너지 있게 잘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리목사졸로 그 요로 감염증에 같은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폐렴 또는 소화기 감염 또는 리스테리아 감염 뭐 이런 경우들에 이제 적응증들이
증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작용은 그 구역 구토 또는 피부 발진 뭐 또는 고칼륨 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로 감염증에 프로로퀴놀론하고 코트리 목사졸이 가장 먼저 이제 선택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치료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내성균들이 이제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항균제하고의 싸움은 이 내성균주 출현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력한 항균제를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광범위 항균제를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균이 죽을 때까지 오래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으로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측면들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 이것들이 이제 고민에 대한 영역이 됐고요. 더불어서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 반응으로 균들을 어떻게 억제하거나 퇴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점차 그 치료 방법이나 그 범위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성이 이제 증가된 상황에 요로 감염증이 있을 때 이제 프로로퀴놀론이나 코트리 목사졸을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로 방부제라고 하는 메티나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은 그 요가 이제 pH가 산성요일 때 이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하고 포르말데하이드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고정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할 때 방부 처리가 필요할 때 쓰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 세균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효과적으로 쓰려면 약산하고 병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성요 상태에서 암모니아하고 포름알데하이드로 가수분해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로 감염증을 줄이기 위한 장기 억제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암모니아를 동시에 이제 생성하기 때문에 감기 기능 상실 환자한테는 사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 위장관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요가 생길 수가 있고, 혈요라든가 뭐 또 때에 따라서는 발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코트리 목사졸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설포나마이드 계통은 포름알데하이드에 같이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병용을 하면 안 되고, 메트나민을 처방을 할 때는 메트나민만 처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병용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프로로퀴놀론 같은 것하고 병용을 하는 것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DNA의 그 슈퍼코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DNA 자이레이즈 토포아이소머레이즈에 작용하는 프로로퀴놀론 계통하고, 그 다음에 엽산에 대한 기량하는 설포나마이드하고 트리메토프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코트리 목사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로퀴놀론과 코트리 목사졸을 이제 일선 치료제로 오래 사용하면서 생긴 내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메티나민,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와서 요로방부제라는 별칭으로 되어 있죠. 이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특징들에 대한 소개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정리를 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트리 목사졸은 엽산 기량제
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균 한 테마에 있는 효소를 없애는 그 설포나마이드 계통의 약들을 쓰고 그 설파메톡사졸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나 세균이나 다 갖고 있는 디하이드로 그 포레이트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녀석을 억제하는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써서 코트리목사졸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리메토프림 같은 경우는 세균에 있는 그 디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에 조금 더 반응력이 높아서 사람 세포보다 세균에 조금 더 그 억제 능력이 이제 강력하게 작용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성이 강해서 그 설포나마이드 계통 따로는 안 쓰고 이제는 거의 코트리목사졸로 이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코트리목사졸은 어떤 그 세균에 대해서 활성이 있는지 한번 그 생각해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풀면 이 코트리목사졸이 그 항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메치실린 레이선트 SA, MRSA를 잡을 수 있을까요? 또는 녹농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는 혐기성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 네 가지 답가지에 대한 균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항균제들을 선택할 때, 그리고 또 항균제가 그 원하는 것들을 좀 잡을 때 또 잘 못 죽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내성이 있으면 잘 못 죽이죠. MRSA.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죽이는 항균제가 있다면 얘만 좀 타겟해서 선택하려고 하게 될 거고요. 1차 선택보다는 다른 치료가 잘 안 먹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농균도 잘 안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녹농균을 죽이는 항균제가 또 특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혐기성균도 못 죽이는 항균제들이 많아서 이것을 죽이는 항균제라고 하면 얘는 혐기성균도 죽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결핵균 중에 하나이죠.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잘 안 죽기 때문에 그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또 죽이는 항균제가 또 특징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항균제에 대한 항균 범위들을 볼 때 뭐 협범이냐, 그 확장범위냐, 광범위냐라는 것들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이 MRSA를 좀 특징을 잘 잡느냐, 녹농균을 잘 잡느냐, 혐기성균을 잘 잡느냐, 또는 마이코플라즈마에도 유효하게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그 임상에서 주요하게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균들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그 BBB의 통과 여부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뇌수막염이라든가 골수염 이런 것들에도 작용할 수 있는 항균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항균제 특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그 범주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은 그런 항균제를 썼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혹여 기형이라든가 성장에 문제가 돼서 18세 이하 또는 임신부, 수유부에는 좀 불가능한 것인가, 또는 뭐 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간에 문제가 있는 또는 배설할 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쓰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시면서 항균제에 대한 이해의 폭들을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전체를 다 그 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균하고 싸울 때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고 그 푸는 방법들을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특징들은 어떤 항균제가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항균제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